이륜야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왔어요. 오늘 상경했어요. 뭐 하다가? 예, 저 비행기 타는 남자입니다. 예, 비행기 타고 울산 내려갔다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서울. 연애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카메라만 보는. 그렇죠. 예. 비행기 탑승고와 카메라만 보고 사는 이동환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SNS를 안 하는데 SNS에 이상한 문구가 올라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동환 기자. 제가 이상한 문구요? 예. 이거 무슨 어떤 루머죠? 예. 연애하지 말고 카메라만 보자 뭐 이런 거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네.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선 연애쯤은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그 이제 모 SNS에 명언 관련 네. SNS 계정이 있는데 한 팔로워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거기서 네. 그분 운영자가 농구 팬이신가 봐요. 네네네. 그분이 제가 한 말을 네. 그 무슨 간디나 케네디 대통령이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와 이제 셀럽 된 거네요. 네. 와. 근데 그거 올리시면서 그 문구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댓글 반응도 영 안 좋고, 예. 그래서 저 너무 당황해서.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예. 근데 제가 해내 보이겠습니다. 예. 성공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연애 안 할 거죠 그러면. 조금 보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KBL 로맨 팩트 1부 지금 11월 둘째 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우리 그 댓글 우선주의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댓글부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 저를 위한 어떤 그 타겟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희는 사과할 거 하고 예. 자 해명할 거 하고 말할 거 합니다. 자 왜냐면 정말 많았지만 제가 그나마 이동혁 기자에게 호의적인 걸 골랐어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일단은 이상용님이 이정현 김준희 트레이드 이관희가 삼성이랑을 깜빡하신 것 같다. 이게 제가 이제 언급한 거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이정현 트레이드 루머를 그렇죠. 저희가 예. 다루면서 조회수가 초대박이 터졌어요. 초대학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터졌다. 이류용고 역사에 남을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그걸 다루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트레이드 제안도 하셨는데 이제 삼성 팬분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은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개인적인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네. 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딱 보고 거기에 이제 현실 가능한 어떤 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갖다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뭐 그렇죠. 이런 기자가 다 있나? 네, 그거는 또 이동혁 기자만의 개인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떤 나름의 근거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 좀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제 낚시로 이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연패를 빠졌을 때 모비스전 대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뭐 삼성이 이제 수비가 많이 강화됐지만 당시에는 야 이거 삼성은 지금 멤버가 뭐 프런트 쪽은 괜찮을 것 같고 가격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코어가 없다.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의지 문제도 좀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으로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코어가 사실은 김준일, 임동섭, 뭐 이관희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을 갖다가 이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뭔가가 이제 활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좋겠느냐 했을 때 일단 수비 강화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트레이드 얘기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논의는 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 했을 때 만약에 삼성은 진짜 바꾼다 그러면 가드 쪽에 어떤 코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애매모호한 선수 말고 제대로 된 선수 데려야죠. 그러면 그 협상 카드에서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카드가 누굽니까? 김준일이죠. 김준일이죠. 가장 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좀 가장 현실적이고 좀 빠른 그런 어떤 수단 이 부분이 김준일이다. 그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상대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카드를 갖다 데리고 와야 돼요? 호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두경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그나마 그 당시에 이제 KCC도 물론 뭐 이정현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카드는 이정현 카드였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왔죠. 나왔던 게 뭐냐면 김민욱 플러스
김종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정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KCC가 1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만약 그 1도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KCC 플랜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정현은 굳은 자다. 근데 만약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 김준일 카드라면 KCC가 혹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양쪽 구단 쪽에다가 물어봤어요. 예. 가능하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긴 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서로 이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삼성은 수비가 강화가 됐고 이정현은 펄펄 날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났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게 된 거죠. 완전히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언급한 이 딜은 시즌 초반에 삼성이 진짜 너무 부침에 많이 빠져 있고 네. KCC도 이 이정현의 어떤 경기력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고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가능한 트레이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댓글 보니까 아니 아무리 이정현이 국가대표 가드여도 지금 당시 이제 방송 올라갈 때마다 이정현이 여전히 좀 헤매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정현 지금 나이도 많고 폼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삼성 안 그래도 빅맨 없는데 김준일 주냐 이런 이야기가 꽤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저도 근데 아니 물론 삼성이 김준일밖에 없죠. 제대로 된 빅맨이. 근데 지금 김준일 빠진 상태에서 어떤 삼성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논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는 이제 이동환 기자의 주장은 거의 예. 뭐 사실로 드러났고. 그쵸. 야 사실 예.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그렇죠. 아 오랜만에 맞췄어요. 저번주 그렇죠. 말씀 왜냐면 예. 션농 제대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준일은 이제 삼성 이제 파트에서 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약점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완전히 그 삼성이었던 그 10년의 어떤 장래를 갖다 책임질 그런 저는 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하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진킴님이 개인적으로 오심이야 NBA에서도 나오고 경기 일환이라고 보고 그런데 KBL은 너무 수준 낮은 콜들이 많고 일단 기준이 없습니다. 소프트 콜이냐 하드 콜이냐 이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 드렸죠.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 일단 첫 번째는 공중전이 약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하드콜이긴 한데 이 하드콜의 어떤 디테일이 약하다. 그래서 심판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런데 올 시즌에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심판진들이 그런 부분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오심 이런 부분을 갖다 인정을 하고 거기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조금씩 살짝 이제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추려는 모습.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요연구를 본받아라. 저희는 다 오픈하고 그렇지. 욕 감았고. 예, 그렇죠. 예. 감추지 말고 일요연처럼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 심판부가 된다.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조언을 할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욕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사과를 얼마나 했는데 그럼요. 대가리도 박았잖아요. 예. 지금이야 이제 포털에 댓글이 없어졌지만 포털 영상에 댓글이 달릴 수 있을 때 정말 온갖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유튜버와 비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구 팬 여러분들 뭐 10개 구단 이제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심판진 판정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의혹의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살짝 좀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짱 주우님이 원희가 타일러한테는 안 되네요. 이 천적 관계를 깨지 못하면 SK가 KCC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농자를 두 분. 네. SK에게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희 타일러 두 번 붙었는데 두 번 다 타일러가 압도를 했습니다. 타일러 데이비스죠. 네, 요거는 SK 파트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빙구 챈들러님이 에릭 탐슨 1라운드 전자랜드 선전에 1등 공신이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외국 선수들의 컨디션 올라오고 팀 전력도 올라오게 되면 특유의 장점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이동혁 기자 얘기한 어떤 외국 선수들의 컨디션 어떤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은 또 달라질 것이다 판도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부분과 좀 일치하는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좀 더 봐야 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에릭 탐슨이 예상보다는 그 프레임이 좋고 또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장점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드러나긴 하는데 뭐 포스트업 성공률이나 2대2 성공률이 뭐 한 60에서 70%라고 그러면 그게 한 50%대로 떨어지면 이 부분에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또 전자랜드 파트에서 좀 또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랜드 SK, KGC 그리고 DB, KT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DB의 버튼 얘기 저희가 준비를 갖다가 했고 좀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DB 파트 할 때 말씀을 드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를 했는데 SK KT전에 어떤 판정 논란 살짝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랜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전자랜드 일단 시즌 성적 8승 3패 1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1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SK전에 패했고 삼성에 승리하면서 5할은 했는데, 일단 이제 이대현 선수가 허리 부상을 삼성전에서 당하긴 했는데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일단 지난주 전자랜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이 전자랜드가 이제 각 팀들이 한 번씩 다 붙어보고 분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이제 불안 요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SK전은 대패를 당했고, 그렇죠. 뭐 김낙현 선수가 완전히 막혔고, SK가 게임을 잘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삼성전 승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이 보네드 플레이를 뭐 좀 하고, 그쵸. 사실 네. 중간중간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자랜드의 어떤 그 전력의 살짝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동안 시즌 준비를 잘했고 그래서 1라운드의 어떤 기세를 타고 쭉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극찬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2라운드 들면서 유동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라운드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힘 대결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갖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전초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서로가 어떤 스타일로 조합을 했는지, 어떻게 외국선을 활용하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연습 경기 하긴 했지만 거기서 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팀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붙었고, 이제 2라운드부터는 그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붙기 때문에 네. 확실히 다른 어떤 국면이고, 전자랜드가 그 첫 두 경기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 보인 것은 분명히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SK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여실히 드러났던 게, 그러니까 김낙현에 대한 어떤 집중 견제, 이게 좀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SK가 최성원을 아예 김낙현에게 전담 마크 시키고 아예 처음부터 디나이 수비 펼치면서 압박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이관희를 그냥 김낙현에게 붙이면서 그냥 하프라인부터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낙현이 뽀른반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버거워하고 볼 잡는 것부터 버거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세트 오펜스의 흐름도 좀 흔들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에릭 탐슨과 사실은 김낙현은 같이 궁합이 돼야 서로가 살아나는데, 에릭 탐슨도 사실 이 두 경기에서 전부 다 한 자릿수 득점이었거든요. 위력이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랜드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낙현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뭐 비스니도 훈련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점슛 그 미드레인지 게임 그리고 돌파까지, 그리고 거기에 헤지테이션까지 되는 선수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죠. 과연 이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은 그 시즌이 계속 되면서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김낙현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데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집중 견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힘은 좀 약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좋았다가 좀 부진했다가 뭐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 SK전 같은 경우에 김낙현 선수를 막아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혀 전자랜드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물론 그 다음 게임에서는 또 어떤 플랜 B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 플랜 B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김낙현 선수한테 집중 마크를 갖다 당했을 때 그런 효율성,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가
플랜 B가 나왔을 때 어떤 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땐 김낙현 선수가 했을 때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쵸. 만약에 김낙현 선수가 막혀버리면 전자랜드가 플랜 B를 마련했을 때 어떤 그런 효율성이 얼마나 더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서 한 3점에서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거기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전자랜드는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플랜 B를 마련을 할 때 제가 볼 때 거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일단 헨리 심스가 좀 더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다음에 정영삼이 조금 더 해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박찬희가 뭐 예를 들어서 수비에서 공수에서 어떤 그 인상적인 역할을 갖다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정영삼은 이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 박찬희도 예. 계속 그 정도고, 그 헨리 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모르게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랜 B가 전자랜드는 그러니까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수주행을 가지고 좋은 경기를 갖다 펼치는데 여기서 압도하는 게임들이 뭐 한두 경기 나오면 좀 쉽게 가는 게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 이런 게 겹쳐지면서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옵션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결국 관건인데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허원 김낙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허원도 사실은 집중 견제를 받는 입장이지만 그렇죠. KT 같은 경우는 뭐 뽀른반을 김영환이 많이 도와주고 양홍석 쪽에 옵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외국 선수 1대1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높여서 허원의 부담감을 줄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랜드는 지금 팀 구성상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박찬희가 사실은 뭐 프레스를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뽀른반 정도 도와주고 사실 공격에서 헨리 심스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득점력에는 좀 이제 뭔가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바위는 기복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백코트 외곽 쪽에서 어떤 김낙현의 어떤 공격 부담을 덜어줄 자원이 지금 좀 없다. 믿을 만한 자원이 없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전자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전자랜드가 해법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외국 선수, 공격력 강력한 선수, 예 교체를 생각해 보는가.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리 심스 공격력이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다행히 또 예. 이순희 에릭 탐슨 아주 잘 뽑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은 좀 못 믿음직하겠지만은 한 2년 전에 이제 이 유동 감독이 차바위의 2대2 게임을 좀 팀의 어떤 메인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네. 그때 물론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비중을 조금 옮긴다든지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효근이 올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자랜드가 생각할 수 플랜 B인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전자랜드 1라운드 단추를 잘 꼈고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 근데 2, 3라운드 이제 연패만 안 타면 제가 볼 때는 5할 승률 이상은 너끈히 갈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정혁은이 들어왔을 때 어떤 탄력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전자랜드는 굉장한 다크호스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대권 도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챔프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시즌이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잘 해야겠죠. 예, 네,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전자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주간 성적이 2승 1패 전자랜드한테 완승을 갖다 거뒀고 KCC한테 졌고 KT한테 이겼습니다. 자, 일단 전자랜드 완승은 제가 볼 때는 SK 어떤 그 객관적 전력 플러스 플랜 B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 지적해드렸던 플랜 B가 굉장히 좋다. 최성원, 뭐 양우섭,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병규까지 있으니까요. 좋고 그런 점에서 최성원을 김낙현에게 붙이면서 김낙현의 어떤 공격 루트를 막았고 거기에서 최준영, 안영준 이런 선수들 미스매치를 잘 마련하면서 SK 의도대로 끌어갔던 게임. 그러니까 힘 대결에서 완승을 갖다 거뒀던 게임. 그래서 강팀이다. 근데 이제 캐시전에 졌어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죠. 야, 타일러하고 원이 이 그 어떤 상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전력적인 분석보다 약간 별개 얘기인데 타일러 원이 이 둘만의 매치업만 일단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기싸움에서 원이가 굉장히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와 자밀 원이 같은 경우 G리그에서 서로 많이 붙어봤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밀 원이가 지난 시즌까지 KBL 넘버원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G리그에서 내가 붙었을 때는 내가 원희를 충분히 압도를 했고 내가 우위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KBL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 그러니까 그래서 SK전만 되면은 이 끌어오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유난히 타일러가 SK전 보면 엄청 공격적이에요. 예.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 예. 특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꼬리를 말면 그냥 말리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희도 뭔가 좀 주눅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벌써부터 좀 약간 이 갭이 생기고 거기 타일러가 진짜 그 기량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폭격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상성이 SK 입장에서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 SK와 KC가 1차전에서 타일러 데이비스 38득점 17리바운드 그리고 63%의 야투를 기록했고 예. 원희가 25득점 6리바운드 42.1%뭐 타일러의 완승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하이라이트 필름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핀볼을 한 다음에 그냥 덩크를 꽂는 예. 그런 장면이 있어요. 2차전은 원희가 뭐 나름 잘했어요. 27득점 11리바운드 그리고 3점슛 3개 던져서 3개 연속으로 넣었는데 원희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일러가 17득점 24리바운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골 밑에서의 어떤 파생 효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선수 에이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타일러가 좀 더 나았다. 이거 뭐 모든 팬들과 저희도 뭐 동감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차례 이렇게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희 선수도 그 기술 그리고 어떤 플러터 그쵸. 그다음에 어떤 프레임 그리고 엉덩이 중요하죠. 그쵸. 엉덩이 예. 가지고 하는 선수인데 타일러도 엉덩이 만만치 않고 그쵸. 프레임 만만치 않고 예. 기술은 원희 선수보다 좀 더 낫고 높이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첩 상성에서 원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SK가 왜 말리느냐? 그러니까 원희에게 집중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쵸.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분산시켜주면서 뭔가 국지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좀 힌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SK와 KC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계속 SK는 KC한테 말릴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분산을 해주느냐? 뭐 첫 번째는 미네라스가 좀 더 뭔가를 해야죠. 미네라스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예. 예. 그쵸. 근데 잘 안 되지만.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KCC와의 어떤 상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결국엔 원희가 타일러한테 밀리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리바운드 개수가 엄청나잖아요. SK랑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SK가 그만큼 수비 리바운드를 많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경 감독이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강조하는 거. 우리 팀은 스피드 농구를 할 것이고 그 스피드 농구가 되려면은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리바운드 그리고 바로 어떤 이제 빠른 공격 이게 핵심인데 KCC랑 붙으면은 타일러 데이비스가 일단은 못 잡더라도 공을 한번 치고 보니까 노골이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미 SK의 속도가 확 죽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수비 리바운드 잡더라도 이미 뭐 타일러 데이비스 때문에 막 겨우겨우 잡는 상황. 그러니까 SK 속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트 오펜스에서 SK는 생각보다 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딜레마들이 있다. 이게 최준영이 와야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SK가 KC와 만나면 세트 오펜스만 강요당하는 이런 그림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템포가 느린 SK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압도적인 1위 팀의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수 구성상, 이 팀 컬러상. 그래서 이게 KC만 만나면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트 오펜스에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미네라스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잘하는 미네라스. 잘하는 미네라스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어떤 스피드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 높이에 비해서 스피드는 준수한 편인데 문제는 수비에서 해치 들어갔다 백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수비 들어갈 때 어떤 트랜지션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 공략을 해야 되고 괴롭혀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 SK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네라스로 인한 어떤 기여의 변화, 두 번째는 트랜지션 강화.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그 부분을 해야 좀 가능할 거고 아니면 그 타일러한테는 줄 점수는 주고 원희를 굉장히 철저하게 수비적으로만 쓰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공격을 SK가 자랑하는 어떤 포워드 진행 어떤 미스매치 공략으로 간다면, 그쵸. 그렇게 간다면 그 부분도 어떤 그 게임 플랜을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 3차전에 SK하고 KC가 어떤 SK가 테스트를 할까 분명히 바꿀 거예요. 그쵸, 분명히 바꾸죠. 뭘 바꿀까? 어떻게 예. 바꿀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가 지난주에 한 경기만 했어요. 예, 삼성전. 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졌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네. 이거 안 가냐면 자 KGC는 한 일주일 쉬었어요. 네, 그쵸. 잘 준비해서 와야 돼. 그쵸. 삼성은 목요일 게임 있었어요. 토요일 게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완전 접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백투백 일요일 게임에 KCDC하고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4일간 세 번째 경기. 네. 예. 최악의 스케줄이잖아요. 맞죠, 최악이죠. 근데 네. 움직임이 삼성이 KGC 같고 KGC가 삼성 같았어요. 그쵸. 예.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솔직히 네. 저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긴 했는데 그 경기 움직임들을 보면서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 근데 저는 사실 이 경기 보면서 뭐 체력적인 움직임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KGC 이거 유도현 기자 계속 강조했던 이 KGC의 어떤 트랩 수비 이거의 어떤 고집 이게 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KGC가 그 삼성전에서 특히 이제 코너 트랩 뭐 이제 사이드 라인 이제 하프 라인 넘어서 사이드 라인 트랩 뭐 이런 걸 했다가 역으로 3점 얻어맞는 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KGC가 왜 트랩 수비를 하느냐, 그럼 왜 고집을 하느냐, 저는 이제 혼자서 유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나중에 김승인 감독께도 여쭤봐야겠지만은 저는 KGC가 2점 싸움에서 어떤 역습을 어떤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2점 싸움을 역습 공격으로 풀어가기 위한 어떤 방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랩을 걸고 스틸을 하고 역습으로 2점 싸움의 효율을 높여서 3점은 뭐 워낙 또 이제 전성현 같은 좋은 슈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점 싸움을 펼치고 3점도 가져감으로써 어떤 2점 3점 싸움의 어떤 뭐랄까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위 지역 방어를 굳이 가져온 것도 3위 지역 방어도 특징 중에 하나가 수비 성공하면 3명이 앞에서 바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가 이게 역습으로 이어지긴커녕 그 전에 상대에게 얻어맞는 상황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예리한지 제가 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쉬었는데 활동량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압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친 삼성에게. 그쵸. 근데 뭔가 이제 굼뜬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술을 이거 떠나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서 김승인 감독이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저는 이제 감독 얘기는 좀 걸러서 듣는 편, 감독님들 얘기는 걸러서 듣는 편인데 왜냐면은 감독님 생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텍트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걸러 듣는 편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정상적인 수비를 했을 때 기본적인 활동량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3위 지역 방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트랩이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리듬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일주일 쉬었는데 그런 준비에 저는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게 맞나? 그 6일 쉬는 동안 네. 그걸 제대로 보낸 건가? 잘 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어떤 집중이 안 돼 버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 버리면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3위 지역 방어 쓰고 트랩을 쓰고 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KG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상적인 수비를 갖다가 했을 때 그 뚫을 수 있는 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하는데 근데 그 정상적인 수비를 했을 때 남들과 비슷한 어떤 평범한 어떤 활동량이 나와버리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그쵸. 부분에서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KGC가 71대 71로 따라왔을 때 그쵸. 변주영 선수가 스텝백을 날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좀 뜬금없었어요. 진짜 그 셀렉션은. 그러니까 그 경기 공격 제한 6초를 남기고 스텝백을 쐈어요. 스텝백을 쏘는데 그때 아이자 힉스는 외곽에 얼클락을 막기 위해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안쪽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파고 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근데 거기서 스텝백을 쐈어요. 이건 제가 뭐 변준호 선수한테 너무 그러는 건지 몰라도 야, 이 슛 셀렉션이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좀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그 그쵸. 부분은. 네. 접전 상황에서 저번에 저희가 오리온전의 어떤 변준혁의 네.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상황, 그 경기 게임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대 수비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네. 자신의 플레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상황 보고 상대 내 마크맨의 중심이 흔들리면 스텝백을 해야겠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한 점 차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진짜 경험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준영의 지금 연차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쌓이고 노련하다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본인이 옵션을 딱딱딱 이제 정해놓고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갈 텐데, 지금 변준영은 내가 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이걸 써봐야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물론 뭐 성장 잘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DB 지금 2패를 하고 있고 음. 지금 9연패죠. 그쵸. 예, 네. 개막 3연승하고 9연패 네. 중입니다. 예. 오리온한테 졌고 현대모비스전한테 졌는데 현대모비스전은 뭐 접전 끝에 패했고 오리온전은 패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김정윤 선수가 복귀를 했고 예. 두겸일 선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기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9일 월요일인데 음.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렇게 되면 DB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김정규 두겸민이 돌아와도 지금 DB였던 그 전력이 한 단계 스텝업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리고 지금 DB에 관통하는 핫 이슈 버튼 아닙니까? 그쵸.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디온테 버터 언급하고 또 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DB 쪽에서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디온테 버튼이, 그러니까 지금 NBA에 대한 어떤 이제 미련이 아직 있어요. 확실한 것은. 그리고 NBA는 지금 이제 12월 23일 개막이 결정됐죠. 그런 상황에서 FA시장이 12월 1일에 열릴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아직 오클라호마 시티와 어떤 협상이 남아 있고, 그게 한 11월 말까지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나야 이제 버튼이 어떤 선택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지 중에는 사실은 NBA나 한국행뿐만 아니라 유럽행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버튼이 투웨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쵸, 처음에 투웨이 계약했죠. 그랬을 때 이제 NBA 그에 이제 콜업이 됐을 때 어떤 계약 조건과 그냥 D리그 했을 때 계약 조건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한 5억에서 한 8억 사이, 그쵸. 요 정도가 지금 나오고, NBA를 갔을 때는 그 정도를 더 받고 D리그 있을 때는 그 정도 못 받는데 D리그에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라면 DB가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이 다른 팀이 어떤 오퍼를 기다린다든지 유럽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 문제가 생기죠.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클라호마가 버튼하고 NBA 어떤 그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D리그 계약만 했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DB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DB의 입장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그 외국인 선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그 버튼이 계약이 아마 결정되는 한 시점이 11월 한 셋째 주 요 정도고,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는, 지금 리스트업 한 2에서 3명 정도는 해놨다. 거기에 버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DB는 지금 좋은 건 뭐냐면 한 45만 달러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이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은 옵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좀 말이 좀 조심스럽다. 요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버튼이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계약이 성공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자가격리 한 2주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쵸. 12월 한 초 중순 정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DB가 이제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가 된 다음에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가 사실은 이제 뭐 이상원 님이 인터뷰로 외국 선수 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고민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외국 선수 교체하기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점이. 왜냐하면은 11월 14일 이후에 잠시 KBL이 브레이크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은 자가격리하고 손발도 어느 정도 훈련 통해서 맞추고 브레이크 이후에 어떤 바로 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버튼은 말씀하신 대로 11월 셋째 주 이때 결정이 나니까 결국에는 되게 기간이 좀 길잖아요. 지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DB는
이 어떤 버튼의 거치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리스트업한 인물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선수 교체하기 제일 좋은 시기를 일단은 버티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게 되게 좀 DB로서는 좀 힘든 부분. 근데 네. 여기서 또 호재는 또 뭐가 있냐면 마땅한 외국인 선수가 지금 많이 없어요. 시장에 거의 없어요. 예. 예. 거의 없고 한 11월 한 셋째쯤 그러니까 NBA가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버튼도 이제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지금 주간 성적 3패, KCC, 오리온, SK에게 패했는데 뭐 지금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들어왔고 아직 그 마커스 데릭스는 지금 그 뇌진탕 증세 때문에 지금 출전을 갖다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3승 9패 공동 9위를 갖다 달리고 있는데 자 KT 일단 브랜든 브라운과의 어떤 궁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뭐 오리온전이야 너무 첫 경기라서 그냥 일단 제외를 하고 SK전을 저는 되게 유심히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어떤 볼핸들로서였던 브랜든 브라운의 역할, 그로 인한 어떤 허운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 이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직접 볼을 핸들링하면서 가드와 2대1 하기도 하고 양홍석, 김영환 이런 선수랑 2대1 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스크리너가 되어서 이제 그 선수들과 2대1 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브라운이 그렇게 한다면 뭐 롤도 할 수 있지만은 탑으로 빠져줘가지고 볼 받고 다른 쪽에서 커팅하는 선수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브라운만이 가진 장점이죠. 다양성, 공격에서의 다양성. 이게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서성철 감독도 이제 브라운 영입을 결정하고 난 뒤에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브라운의 어떤 KCC, KG에서 뛴 모습 되게 많이 봤다고 해요. 플레이를.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KGC에서 쓰던 걸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손발이 더 맞기 시작하면은 허운에 대한 집중도가 감소된과 동시에 전반적인 KT의 어떤 공격력 상승 효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SK전만 놓고 봤을 때 물론 SK가 사실은 브라운이 합류한 KT를 처음 상대해봐서 더 많이 당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KT의 공격력은 굉장히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브라운이 들어와서 어떤 적응하는 속도 문제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도 괜찮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시너지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브라운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 다혈질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볼 호구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응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잘 맞추는 합을 잘 맞춰야죠. 이제 그건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브라운의 수비는 이제 내외각을 다 하는 선수잖아요. 대신에 이제 골밑에 어떤 장악력은 좀 부족한 선수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1순위, 2순위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외각이 다 되는 선수한테 잡힐 가능성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아이자 힉스?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IJX 지금. 예. 뭐 라든가 아니면 뭐 또는 이제 오리온은 사실 오리온이 디디 로스의 어떤 골밑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디디 로스를 썼을 때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없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 전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상대적으로 KT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공격 작업은 좀 더 원활을 하고 브라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양홍석, 김영환 선수의 어떤 활용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갖다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SK와 KT전 사실 KT가 잘 싸웠죠. 그리고 거의 이길 뻔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자랜드하고 모비스전 게임을 했을 때 전자랜드가 초반에 파울콜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불합리함? 그러니까 손해도 있었고 후반에는 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안영준 선수의 어떤 페이크 파울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근데 SK 안영준 최부경이 살짝 좀 페이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KT가 앞서고 있을 때 원희 선수가 골밑에서 이제 브라운 선수 1대1을 하는데 거기 이제 브라운 선수 파울을 갖다 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접촉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접촉이 그렇게 거의 많지는 않았다. 거의 없었던 게 파울을 불만한 접촉은 많지는 않았는데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하드콜이잖아요. 하드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슛을 쐈을 때 어떤 팔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랬으면 파울인데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그건 파울인데 이게 좀 불려가지고 그 점이 거기서 이제 승부처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심판진 여러분들이 좀 승부처에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이게 콜이 그러니까 결국 서포트 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유투가 많이 나오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경기 자체가 맥이 되게 빠져버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어떤 논란, 불균형 문제 이런 게 콜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건 사실 KBL이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예. 그 해당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예. KBL 롬앤 팩트 11월 둘째 주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